석기시대부터 중세시대, 현대사까지. 안녕하세요. 역사를 가르치는 석중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송나라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송나라와 같은 시기에 중국 대륙의 일부를 지배했던 요나라와 금나라, 그리고 송나라와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 대륙 전체를 지배했던 원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이 세 나라는 모두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들인데요. 북방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교과서로는 51페이지입니다. 먼저 요나라와 금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라는 10세기부터 12세기까지 거란족이 세웠던 국가이고요. 금나라는 12세기에서 13세기까지 여진족이 세웠던 국가입니다. 이 요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화북지역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당나라가 멸망하고 송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5대 10국이라 하는 중국의 혼란기가 잠깐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혼란을 틈타서 요나라가 연운 16주라는 지역을 차지하는데요. 이 지역이 화북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세운 요나라는 송나라와 갈등하게 되는데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요나라가 문치주의를 내세우던 송나라보다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나라는 세패를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전연의 맹약이라고 불리는 약속을 요나라와 송나라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요나라가 송나라의 평화를 보장하는 대가로 막대한 물자를 받기로 약속하는데요. 그것이 송나라가 요나라에 지급했던 세패입니다. 요나라는 북명관제와 남명관제를 통해 국가를 지배했는데요. 이 북명관제와 남명관제는 유목민과 한족을 나누어 다스리던 체제입니다. 중앙과 지방 모두에서 유목민족을 다스리는 제도와 한족을 다스리는 제도를 따로 했는데요. 북명관제는 유목민을 다스리던 제도고요. 남명관제는 한족을 다스리던 제도입니다. 요나라는 거란족이 세웠던 북방민족이 세웠던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북명관제가 남명관제보다 우위에 있었겠죠. 그리고 문화적으로 요나라는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이제 요나라와 금나라 말고도 서하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요. 서하는 탕구트족이 세웠던 나라고요. 중국의 서북쪽 지역, 서역과 연결되는 그 비단길 통로를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서하입니다. 이 서하도요, 송나라를 압박해서 세패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많은 물자를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고유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인데요. 이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는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송나라를 공격해서 수도를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송나라의 황제들을 납치하기도 했다고 했죠. 그래서 송나라는 수도를 옮기고 남송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금나라도 요나라와 마찬가지로 유목민족과 한족을 나누어서 다스렸는데요. 맹한모국제와 주현제라는 제도를 통해 여진족과 한족을 나누어 다스렸습니다. 맹한모국제는 여진족의 군사조직을 바탕으로 한 제도였는데요. 이러한 군사조직, 유목민족의 군사조직이 이제 나라를 세운 이후에는 사회조직으로서, 정치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금나라와 요나라는 모두 유목민족과 한족을 나누어 다스리는 이중 지배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나라도 마찬가지로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요나라, 서하, 금나라 모두 북방민족이 세운 나라들이었는데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왜 고유 문자를 만들어서 사용했을까요? 북명관제와 남명관제, 맹한모국제와 주현제 이렇게 이중 지배체제를 사용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칭기즈칸의 정복 전쟁과 몽골 제국인데요. 이 몽골과 관련해서 주요 문화유산으로는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항파두리 항목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항파두리 항목유적지는 삼별초의 난 때 삼별초가 끝까지 몽골에 저항했던 장소인데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반세기 이상 몽골과 전쟁을 벌였죠. 이렇게 끈질긴 저항 끝에 우리나라는 특별히 부마국의 지위를 얻기도 했는데 이 내용은 아마 내년에 한국사 시간에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칭기즈칸의 이름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봤죠? 몽골 제국을 세운 위대한 정복자인데요. 이 칭기즈칸은 쿠릴타이, 부족장들의 회의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것을 통해 몽골족의 칸, 몽골족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이렇게 칸으로 추대된 칭기즈칸은 천호제라는 몽골의 군사조직, 사회조직과 그리고 엄격한 법령을 통해서 강력한 군주권을 형성하고 정복전쟁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이 천호제라는 제도, 군사조직이자 사회조직이라고 했는데요. 북방 유목민족 국가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맹한모극제라는 군사조직이 금나라의 사회조직, 제도가 된 것처럼 몽골에서는 천호제가 군사, 사회조직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칭기즈칸은 이렇게 세워진 강력한 군주권과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서하와 금을 공격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몽골 제국은 동해에서 서아시아를 거쳐 폴란드와 헝가리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이 몽골 제국은 유목세계와 농경세계를 통합하는 대제국이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칭기즈칸이 죽은 이후에 몽골 제국은 분열되면서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이 됩니다. 울루스라는 거는 몽골말로 국가를 의미하는데요. 유목민족들은 약탈한 것, 정복한 것을 이제 공평하게 나누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요. 이 넓은 땅덩어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이 죽은 이후에 정복한 지역을 나누어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원나라입니다. 분열된 몽골 제국 중에 중국 지역을 다스린 것은 원나라인데요. 칭기즈칸의 손자였던 쿠빌라이가 이제 칸으로 선출되면서 중국식 황제 제도를 도입하고 나라 이름을 원나라로 고치게 됩니다. 원나라는 관료제, 주현제 등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요나라와 금나라가 이중 지배 체제를 했던 것과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나라는 몽골인 제일주의를 내세우면서 소수의 몽골인이 정부의 고위직을 모두 독점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자리는 생목인들을 우대해서 생목인들을 등용했는데요. 이 생목인은 주로 이슬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 기타 민족은 굉장히 차별을 했다고 해요. 특별히 끝까지 몽골, 원나라에 저항했던 남송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천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원나라가 몽골인 제일주의를 내세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몽골이 하나의 제국으로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으로 있게 되었지만 몽골이 지배했던 13, 14세기를 우리는 몽골의 평화시대, 팍스 몽골리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동서교류가 굉장히 활발했고요. 그에 따라서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몽골은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교통로를 정비하고 역참을 설치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교통로로서도 활용되면서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 배경이 되고요. 또한 해상무역을 통해서도 바닷길을 통해서도 많은 상인들이 동서를 오갔습니다. 특히 이 원거리 상업에 종사했던 것이 이슬람 상인인데요. 이런 원거리 상업 행렬을 따라 동서양을 여행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러한 동서 교류의 결과 중국의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양에 전파되었고요. 이슬람의 천문학과 수학이 중국에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동서 문화가 교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몽골이 각 민족의 종교와 문화에 관용적인 태도를 취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요나라, 금나라, 원나라 이렇게 북방민족들이 세운 국가들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원나라가 몽골이 세계를 지배하며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와 청나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